이동요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부 잘 보셨습니까? 자,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요. 갑자기 너무 톤을 너무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방송형이었어요 방금. 예. 티 났어요? 예, 너무 티 났어요. 미안합니다. 예, 시청자분들 요즘에 매 눈이에요. 다 알아챕니다. 예. 아, 그래요. 이런 조언 너무 고마워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도 아낌없이 조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무서워질까요? 예.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고생해주시는 우리 수민님. 수민님이 항상 이제 시간표 이렇게 그리고 구단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수민님이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작전판이 생겨서 작전 이름만 듣다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네요. 자, 농구 전술의 AZ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농구 처음 해보면 중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전판을 공수를 냈고 1부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이동환 설명 귀요미가 그렇죠. 잘 이렇게 홈오펜스 KCC의 홈오펜스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렇죠. 요거 딱 얘기를 갖다 해줬고 예.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이제 전자랜드의 소비법, 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예, 그렇죠. 그리고 전자랜드 마지막 클러치 공격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졌나. 예. 예, 상세하게 설명 갖다 좀 드리고. 근데 A부터 Z까지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거 좋은데 조회수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냐면 저희가 중간중간 그런 그 코너를 갖다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신 부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작전판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댓글에 뭐 혹시 홈오펜스가 뭔가요? 뭐 스위치 수비는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딱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걸로 딱 설명을 해드리는 댓글 시간 그렇죠. 엄청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전자랜드에서 플렉스를 했는데 플렉스가 잘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 따가지고 설명 갖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배기용님이 LG가 공격농구 한다고 했는데 수비에서 공격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였고 야투율이 낮은데 두 분 보시기에 LG의 공격농구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요? 이따가 LG 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CHOI2K11님이 라그나의 상대 포워드 용병 수비를 지적하면서 타일러 데이비스 몸 상태가 올라와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타일러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 지적이 맞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도 좀 깊게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상 이제 좀 끊어졌는데 라그나 같은 경우에는 외곽 수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브랜든 브라운도 그렇고 뭐 그 지난 컵 대회에서의 어떤 디드리 로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급격히 흐름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되면 라그나의 소속팀인 KCC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타일러 데이비스도 그 수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타일러 데이비스는 거기에서 흐름을 넘겨주지 않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거나가 포스트업은 투박한데 타일러 데이비스는 그 부분은 좀 더 낫다. 그렇죠. 즉 1대1 공격에서였던 그 골 밑에서 만약에 타일러 데이비스가 공략을 해버리면 내외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선수를 갖다가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을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일러 데이비스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이 틀리진 않는데 저희의 그런 의미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라거나는 안 되는 그 카운터 펀치를 타일러 데이비스는 날릴 수 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예. 물론 뭐 라그나도 트랜지션을 통해서 날릴 수 있지만 그거는 한정적이고 그동안 입증이 되어 왔었는데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드리 로스에 석점을 쏴요. 그러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2점을 넣어요. 그러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타일러 데이비스가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준이 형아 강민님이 이동환 기자님, 이동현 기자님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라렌 선수 포스터 공격할 때 팔꿈치로 상대방 배 명치 부분을 가격하면서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 명백한 파울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렌이고 우리 이동환 기자가 저 데릭슨 할래요. 저랑 좀 닮았거든요. 데릭슨. 나 라렌. 자, 좋아. 나 라렌이야. 툭 쳐요. 자, 이거 툭까지 치는 거 괜찮죠? 왜냐면 이제 그게 그렇죠, 실린더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팍 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밀어서 팍 쳤다. 이러면 파울이고 여기에서 멈추면 파울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몸 실린더 안 벗어나면서 팔꿈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함지훈 선수 팔꿈치 논란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그때 심판의 어떤 그 성향, 몸싸움을 좀 더 허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팔꿈치를 확 쓰고 이런 부분은 노골적 쓰는 건 안 되죠. 근데 그런
그 라렌이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807 썼을 때 이 정도가 실린더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부분을 보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넘어가는데 안 분다. 그러면 이거는 파울이 맞는데 안 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잘 쓰는 선수들은 그 선을 잘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린더 지키는 안에서 살짝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라렌 같은 경우는 1대1공 갈 때 특징이 이렇게 제가 라렌이고 이렇게 포스트업 수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힉스. 야 힉스. 색깔도 파란색이야. 힉스. 예,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돌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다 갑자기 드랍 스텝으로 쾅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네네. 이렇게 밀다가 드랍 스텝 한 다음에 찍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네. 만들어요. 네, 이게 네, 조금 네. 아마 이렇게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상대가 마음 먹고 유도하면 굉장히 위험한 오펜스 파울 유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라렌이 좀 고쳐야 되는 거긴 해요. 이거 진짜 특히 클러치 타임에 되게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렌은 좀 플레이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네.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공격자 우선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홍민님이 이류농구는 물론 두 분 기사도 애독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변준영 보셨죠? 보셨죠? 예. 보셨죠? 라고 칭찬받은 변준영 선수. 그 저희가 1부에서 언급했던 오리온전 이제 스텝백 3점슛 셀렉션에 대해서 이동희 기자님이 많이 실망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뭐 김승희 감독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다시 자, 한번 이렇게. 이동환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일단은 투포원을 지시했어요. 그때 김승희 감독 그 카메라 다시 영상 보면은 빨리 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한 37초 남았는데 그렇죠. KGC 공격이 2점 차 뒤져 있었죠.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투포원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37초 남은 상황에서 KGC가 24초 다 쓰면서 공격하면은 만약에 그 공격 실패하면 오리온이 13초 그냥 다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공격해서 슛 실패해도 오리온이 24초보다 많은 시간이 남았을 때 공격하게 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우리가 공격하자는 의미에서 김세희 감독이 그런 걸 지시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저도 3점을 던진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리머택을 해서 파울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공격을 하는 게 좋은데, 조금 변준 선수가 약간 멋이 들린 플레이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베테랑들 같은 한 37초 남았네. 그럼 우리가 빨리 일단 공격을 할 것인가 24초를 다 쓰고 정확하게 그냥 판단을 하고 그쵸. 거기에 가서 좀 어정쩡하게 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벤치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빨리 하라고. 빨리 하고 판단하니까 이제 좀 당황해가지고 그냥 스텝백 석점을 날렸는데 이제 그런 이제 좀 꼬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상원님이 이동희 기자님은 어디 응원하시고 어느 선수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다. 네. 예. 그럼 그렇습니다. 네. 어떤 팀도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죠. 어떤 선수도 좋아하지 않나요? 네, 농구 한 20년 봐봐요. 지겨워요. 예. 아니 요즘에 근래 들어서 내내 아이자 힉스 얘기하시고 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막 미러 컨셉상 아니 컨셉 예. 컨셉이 다 비즈니스다. 요즘- 시청자 기반하고 아이자 힉스 좋아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거다. 그게 그렇게 들릴 수 있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말은 공감돼요. 이게 농구를 일로 많이 보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모든 팀이 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농구는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지루한 경기 보면 살짝 화가 나요.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그 한 골 탈 때 어떤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선수 그런 선수나 아니면 그런 장면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요즘에 또 뭐 이런 느낌. 여자 농구의 신한은행 같은 그런 게임을 했을 때. 최근에 잘하잖아요. 네네. 뭐 KB한테 개박살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네. 잘했으니까 분명 대단하다. 뭐 어떻게 준비를 했지? 막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떤 팀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거는 안 되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좋아하는 팀은 없는데 저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매 시즌마다 응원하게 되는 팀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 팀 진짜 열심히 하네. 농구를 잘하네 진짜. 그리고 그다음에? 고지라님이 한국 선수들 보면 급하다는 생각 듭니다. 허훈, 송교창, 이정현, 김민구처럼 여유롭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선수가 많은데 다들 성격이 급한 걸까요? 자, 이거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성격이 급합니까? 아니 다들 급하지 않아요. 뭐 급한 성격은 아니고 코트에 들어가면은 다들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조금 딴 얘기인데, 이제 평소에 그냥 동네에서 농구하다가 이렇게 무슨 대회 참가해서 정식 시합 나가면은 휘슬 불리고 정식 시합 시작되면은 진짜 시야가 좁아져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처음에 경기할 때 시야 좁아지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진짜 농구만 해왔던 선수들이어도 실전이 되면 다들 긴장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조급함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부족이다. 저는 아,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요. 기술적인 문제다. 예. 기술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작전판 한번 써볼게요. 자, 협찬 예. 전자랜드. 예, 알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에서 그 2대1을 한다고 쳐요. 자 르브론 제임스. 자 스크린을 받아요. 예. 들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해치를 해요. 예. 근데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등을 지면서 계속 드리블을 쳐요. 그렇죠. 천천히.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제 옵션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천천히 등을 쥐고 드리블을 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려면 어떤 걸 봐야 되면 옆에서 손질하는 것도 봐야 되고 코트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드리블을 하면서 이거를 언제든지 빼서 패스를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여유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제 또 빠르다라는 거는 굉장히 급하다라는 건 뭐냐면 헤지테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족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제 그 신예 선수들한테 그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넣었다 뺐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퀵슬로 이거를 갖다가 좀 리듬을 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게 말하면은 특히 돌파하는 선수 보면은 가속 감속이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속할 때 그냥 확 가속 엑셀 그냥 쫙 밟아버리고 엑셀 안 밟을 때는 또 엄청 아무것도 안 해요. 되게 그렇죠. 주저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르브론 제임스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를 이제 요 수비수를 고민에 빠뜨린다고 해서 수비 풋 디펜더 인더 제일 감옥에 가둔다는 그렇죠. 표현을 현지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등지고 이 선수의 따라온 수비수를 힘으로 버텨내면서 함으로써 그래서 가속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선수가 C 스크린 밀어내는 스크린 걸면 쭉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상황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선수 이거 하는 선수 제가 봤을 때 국내 선수 중에 제 기억에 양동근 선수가 이거 좀 괜찮게 하고 이정현 맞아요. 이정현 잘하고 요 정도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돈체치나 르브론 같은 선수들 가속 감속을 하면서 상황 판단까지 다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기예요, 사실. 그렇죠. 진짜 기본기, 드리블 기본기, 그리고 자기 몸을 잘 다루는 거죠.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렇죠. 하체가 좋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코어가 좋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파죽에 4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짧게 전자랜드 4연승의 어떤 의미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또 작전판을 이용을 해보죠. 예, 4연승의 의미. 아니면 핵심 이유. 4연승 핵심. 저는 이대현과 외국 선수의 이 더블 포스트 호흡이 상상 이상으로 좋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전판을 통해서 설명할 전자랜드 특유의 2대2 수비법. 이게 적중을 했다.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두 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하나는 전자랜드 그동안의 약점이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득점력이었는데 그 부분을 1차전, 2차전에서는 정영삼이 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3차전에서는 LG의 어떤 활동력을 완전히 죽여버리면서 수비로서 압살을 해버렸고 4차전에서 클러치에서의 어떤 그 패턴에 의해서 2점 차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클러치 지금 패턴도 제가 말씀을 갖다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전자랜드의 갭 디펜드 예, 갭 디펜스. 디펜스입니다. 예, 지금 이제 파란색이 상대팀 공격수고 네. 초록색이 전자랜드 수비수들입니다. 공격 예. 공격 수비.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자석이 되게 작아서 그런데 실제 코트에 있을 때는 한 이만하죠, 전부 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그렇죠. 이만하죠. 이만하죠. 그러니까 네. 이걸 염두에 이게 갭 디펜스가 뭐냐면은 주시죠. 잠깐만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갭이 뭐냐면 이 공격수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 공격수와 공격수 요 거리. 요거를 갭이라고 부릅니다. 갭. 네. 농구 용어로. 네. 자, 갭이라고 부르고 그럼 전자랜드 갭 디펜스는 무엇이냐? 자, 상대가 2대1을 합니다. 자, 스크린 걸었죠? 이렇게 스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해요. 네. 그러면은 이 갭 디펜스라는 건 뭐냐면 이 갭 사이에 전자랜드 수비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드리블 페네트레이션을 저지하는 거예요. 긁어주거나 아예 막아서는 거예요. 예, 요게 전자랜드 특유의 수비법입니다. 근데 이 수비가 사실은
어떤 팀들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네. 안 쓰기도 하는데 전자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개막 4경기에서 이 수비를 굉장히 높은 빈도로 썼고 이 수비를 통해서 턴오버 유발하는 빈도도 되게 높았습니다. 이거 되게 잘하는 선수가 김낙현 박찬희. 다른 쪽에서 2대2가 벌어지면은 내 쪽에서 한 패스 거리에 갭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갭 가운데 서서 드리블 페네트레이션 긁어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선택이에요. 팀마다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걸 갭 디펜스를 몰고 자기 마크맨만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팀마다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팀은 들어올 때 간척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이제 스턴트라고 불러요. 스턴트. 예, 요거를 스턴트라고 봅니다. 요거는 팀마다 자기들한테 맞는 걸로 하면 되는 건데 전자랜드는 요거를 선택했고 갭 디펜스를 선택했고 자, 그럼 이 수비법의 그러면 약점은 뭐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가다가 보이면은 패스 주면 되죠. 원패스 하면은 바로 오픈이에요. 예,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스턴트를 해주거나 이쪽에서 가다가 패스하게 되시면 빨리 돌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 위크 사이드 쪽의 수비수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랜드가 일단은 첫 4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잘 됐고 근데 KCC전 같은 경우는 이거 원패스에 뚫리는 상황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KBL의 레벨에서는 이런 원패스에 바로 3점 쾅 이게 할 수 있는 공격수가 많지 않아요. 진짜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위력 슈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전자랜드 수비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 전자랜드가 이런 갭 디펜스를 쓴 게 이번 시즌만은 아니긴 한데 그동안은 이게 시즌 후반 갈수록 체력 붙이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힘들었는데 일단 이번 개막 4경기에서는 이게 효과적으로 발휘했고 상대가 이걸 거의 못 뚫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그 갭 디펜스를 갖다 쓸 수 있냐면 활동력이 그만큼 앞선 활동력이 좋다라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패스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명의 공격수를 1명의 수비를 개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투. 예. 이런 순간적인 개투를 잘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하고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즉 첫 번째 활동력, 두 번째 그런 이제 호흡 이런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갭 디펜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전자랜드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6대 66에서 KCC와의 경기 거기에서 어떤 패턴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그 농구를 좋아하는 여자 예. 그 유튜버 분도 예. 영상을 올리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전략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제 당시에 이제 전자랜드의 마지막 공격이었죠. 마지막 예. 공격. 그때 유동 감독이 벤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대현이가 해. 그쵸. 아우. 대현이가 해. 이런 멋있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여기 김낙현 선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톰슨이 이렇게 있고 이대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스크린을 걸어주고 이대현 선수가 이렇게 빠지죠, 그죠? 그렇죠. 빠지면서 김낙현 선수가 공을 패스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공을 패스를 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올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짝 반응이 늦죠. 예. 그런 상태에서 김낙현 선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핸드오프 플레이를 해서 석점을 때리거나 돌파하는 척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페이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비수는 이쪽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김낙현을 막기 위해서 살짝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속은 거죠, 완전히. 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몰고 들어가요. 이렇게 몰고 들어가요. 몰고 들어가고 탐슨이 여기 있는 탐슨이 쭉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줍니다. 빠져주는데 수비는 아직 걸려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혼란이 온 거죠. 이 페이스에서 혼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왔는데 여기서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대현 선수가 골밑 돌파를 해서 슛을 쏘거나 아니면 탐슨한테 주거나 두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죠. 결국 줘가지고 이렇게 넣으면서 끝났는데 그쵸. 여기서 유동 감독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공을 못 잡게 되면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석점을 쏘라는 그런 옵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옵션을 갖다 준 거죠. 그러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알아서 이대현 내가 판단해라.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제 뭐 이동희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핸드오프를 페이크로 준 게 되게 절묘했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하려면은 사실은 그걸 핸드오프 페이크를 되게 잘해야 되는 선수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대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걸 되게 KBL에서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보기에 KBL에서 이거 제일 핸드오프 페이크 제일 잘하는 선수가 오색은. 오색은 진짜 이거 잘해요. 드리블 치면서 핸드오프 하는 척하다가
핸드폰 받은 들어가죠. 수비수가 쓱 그냥 지나가면은 갑자기 가속해가지고 돌파합니다. 이거 되게 잘하는 선수고 이대원도 이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근력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에릭 탐슨에게 향한 그 패스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턴오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좀 위험한 패스였어요, 사실. 예, 근데 진짜 절묘하게 쏙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되는 집안이 된다. 그렇죠. 약간의 해운까지 따라주면서 진짜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거기서 이대현이 그냥 올라가는 게 좀 더 나았을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예. 좀 정밀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좋았던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마지막 승부처에서의 어떤 옵션은 미스매치 상황을 발생시켜서 그 선수한테 주거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에이스한테 주거나 예. 그 두 가지 상황을 갖다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현을 선택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이대현이 잘할 수 있는 거 페이스업에서 돌진하면서 뭔가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거 요 부분을 봤다라는 거 거기에 이대현의 어떤 경험 미숙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김낙현을 강력한 에이스인 김낙현을 미끼로 쓰면서 그 상대 수비를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전자랜드의 마지막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현대모비스 1승 4패 네.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1승 2패 기록했습니다. LG전 승리하면서 시즌 첫 승 거뒀지만 오리온 KGC에게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션농이 컨디션이 올라와야 현대모비스의 어떤 전력을 정상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뭐 지금도 션농은 아직도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손흥 현재 컨디션이 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토요일 오리온전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고 유작 감독이 의아해할 정도로 경기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사로도 좀 나갔지만은 뭐 20명 중에 20번째던데? 라는 멘트를 하실 정도로 션농의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고 그날 미팅을 했거든요. 션농이랑 유작 감독이 미팅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션농이 사실은 이런 감정 분출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흥분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그거 하면은 테크니컬 받는다고 해가지고 잘 안 하다가 자꾸 그거 신경 쓰다 보니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아직도 공수에서 조금 조직력도 안 맞고 좀 경기력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모비스 흔들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현대모비스가 사실 오리온전에서 그 앞선 수비 어떤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흐름을 많이 내줬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수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선 수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션농이나 아니면 그 프런트 코트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아직 션농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아직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공격에서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선수가 과연 1대1 마무리가 되나? 효율적인가?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요. 이게 몸 상태가 올라와도 그게 될까? 션농이 네, 왜냐면 이제 마무리 자체가 훅슛도 좀 그 뭐랄까 그냥 던지든 말든 이렇게 쏙 던지고 레이업도 던지든 말든 쏙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의 어떤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슈퍼폼을 갖다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근데 이게 몸 컨디션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비스가 그 션농에게 마지막 그 옵션을 그러니까 포스트업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2대2 공격의 어떤 빈도를 갖다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공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션농의 장점은 기동성이에요. 이 선수 사이즈 대비 굉장히 좋은 어떤 사이드 스텝, 그러니까 수비에서 사이드 가지고 공격할 때는 픽앤팝도 되고 픽앤롤도 되고 되게 다양한 기술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드리블 치다가 원레그 페이드웨이, 학다리 페이드웨이라고 하죠. 예, 요것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기술 가졌는데 실제 현대모비스가 시즌 초반에 활용하면서 보면 이게 발목 부상 여파를 감안해서인지 포스트업 빈도가 유난히 높아요. 그렇죠. 예. 잡아가지고 외곽으로 끌어내서 공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장점인 선수인데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 유작 감독께서 일부러 좀 자제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활용을 생각만큼 안 하네. 그 가진 장점들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드지는 턴오버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김민구는 제가 봤을 때 센스를 몸이 못 따라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드리블 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턴오버 나온다든지 진짜 저 황당한 턴오버가 나와요. 예, 몸이 못 따라가줘서. 그리고 서명진은 그냥 판단력이 좀 순간순간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실책을 하죠. 이현민은 베테랑인데 한 번씩 이 사이즈 밀리니까 이런 턴오버를 하니까 앞선에서 일단 그렇게 턴오버 양산하는데 인사이드에서도 션농이 마무리가 현재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현대모비스 빅맨 중에 장재석은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름소원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공간에서 서로 패스하면서 득점 쌓는 게 현대모비스 그동안 장점인데
장재석이 그걸 할 때 한 번씩 볼을 흘리거나 볼을 더듬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턴오버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서 상대의 역습을 주고 모멘텀 넘겨주고 이런 상황들이 제가 벌써 좀 많이 나와서 이게 현대모비스가 이 부분부터 일단 개선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다운된 채로 경기를 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또 하나 꼭 지적해야 될 게 지금 슈터들이 거의 뭐 감이 완전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국찬은 이게 이 선수가 슈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슛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현장에 울산에 계속 있었으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김구찬이 이번 여름에 슈팅 교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슈팅 교정으로 인한 건가? 근데 선수 슈팅 교정을 어떻게 했냐면 디깅 동작이 굉장히 깊었죠. 그렇죠. 그 디깅 동작이 뭐냐면 디그 판에다 예. 이 공을 떨어뜨리는 상태로 내렸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예. 슛하는 이 동작을 디깅 동작이거든요. 예. 이 김국찬 선수 디깅 동작이 굉장히 좀 깊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좀 짧게 해라. 그래야만이 슛블럭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얘기를 했고 예. 비시즌 동안에 그 교정 작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공을 무릎까지 내리던 습관을 최소화했는데 그럼 이걸 고치다가 지금 시즌 초반부터 슛감이 완전 무너졌느냐? 근데 선수 본인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슛 연습하는 것도 좀 봤어요. 경기 끝나고 따로 훈련을 하기를 너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잘 들어가요. 그때도. 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 내부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김국찬 지금 슛감이 안 좋죠. 전준범도 지금 출전 시간도 줄어들면서 같이 슛감도 좀 내려가 있고 뭐 이래저래 안 좋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지금 경기 보면은 3점씩 던지면 들어갈 거라는 기대가 안 드는 정도예요. 자키는 간트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전도 막판에 자키난 간트를 위해서 그냥 3점 패턴을 쓸 정도로 지금 팀 내 최고 슈터가 국내 선수들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 현대모비스 굉장히 괴로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약간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농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곽 수비였던 그런 교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석점의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는 부분이어서 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제프 위디 선수가 주말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제프 위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너무 짧게 한 10분 정도 뛰었잖아요. 네. 너무 짧게 뛰어서 사실은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그날 느낀 걸로는 일단 골 밑에 서 있는 것만도 위압감이 확실히 있구나. 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빅맨들이 이 위디가 그냥 팔 뻗고 서 있으면 거기에 힘을 못 쓰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다만 역시 아직 부상 여파 때문인지 제가 지난번에 시작한 이 수비 범위가 넓지 못해서 2대2 수비 때는 아직 불안불안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거는 뭐 좀 뭐 부상이 나아지고 이때까지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디드릭 로슨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일까요? 예. 디드릭 로슨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선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격 스킬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그 프레임이 좀 얇기 때문에 어떤 골 밑에 어떤 수비가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약점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승현 선수가 잘 메워주면서 공격에서의 합이 굉장히 잘 맞고 또 어떤 센스 있는 블록슛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디드릭 로슨이 만만치 않은 지금 이 옵션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갖다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프 위디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던 이유는 디드릭 로슨이 굉장히 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오리온 외국 선수들의 장점은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되게 잘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로슨 포스트업 수비 훈련을 제가 이제 다른 뭐 인터뷰 때문에 고향 취재를 갔다가 좀 지켜봤는데 강훈식 감독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이렇게 수비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사실 외국 선수 중에 자존심 센 선수들 이런 거 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러니까 뭐 동양의 나라의 코치가 뭐 이런 거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잘 받아들여요. 자, 네. 디드릭 로슨이 대학교 어디 출신입니까? 캔자스. 명문대. 그렇죠. 예.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대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이제 강훈식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되게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팀을 이기는 방향으로 좀 마인드셋을 좀 할 줄 아는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국 선수들의 어떤 마인드 문제로 인한 뭐 팀이 계속 같이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오리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국에는 위디 몸 상태 올라가고 최진수 돌아오는 시점에
어떻게 치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잘 버텨가느냐. 이게 지금 오리온 관건인 것 같아요. 오리온 잘 버티고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제프 비디 같은 경우에 만약에 1옵션을 사용을 할 때 아마 디디 로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제 몫을 해줄 선수이긴 한데 1옵션 외국인 선수가 좀 더 강한 포스트업을 들고 나오면 저는 여전히 디디 로슨의 어떤 그 수비 구멍 그러면서 이승현 선수가 막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도 훨씬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로슨 같은 경우에만 15분 20분 쓰고 제프 비디를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늘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제프 비디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로 수비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가로 수비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렇죠. 공격이었던 루트가 굉장히 좀 좁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높지 않은 선수이긴 하지만 좁아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대성 선수가 여전히 빡빡한 상황에서는 좀 실수가 좀 있기는 하다. 그렇죠. 그러나 클러치 상황에서 이대성과 이승현의 어떤 그 콤비는 굉장히 위력적이다. 좀 그쵸.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자 4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예, 안현준까지 복귀고 지금 뭐 최준영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것 같고 김민수가 뭐 허리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로스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뭐 삼성, DB 무난하게 다 잡아냈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SK는 저는 이제 시즌 초반에 SK 포인트는 지금 최준영, 안영준이 부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3가드 라인업 이제 컵대회 때부터 썼던 이 3가드 라인업이 얼마나 실제 정규리그에서 효과를 보는가 이게 관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주차까지 봤을 때는 무난하게 잘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뭐 김선영, 변기훈 거기 뭐 배병준이 같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사이즈 문제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약점에 공략당하지 않고 오히려 로테이션 수비 활발해지고 그리고 3-2 매치업전도 잘 돌아가는 그리고 굉장히 좀 이거 잘 써먹으면서 시즌 초반 풀어가는 것 같아서 역시 이 팀은 강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리그컵 때 사실 SK가 준우승을 갖다가 하면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뭐 최성원이라든가 또는 그 병기훈이라든가 이런 그쵸. 선수들이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봤던 거는 뭐냐면 저 부분을 핵심으로 쓰지는 못하고 단 주축 선수들이 좀 쉴 때 그럴 때 한 5분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부분이 SK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 선수들의 어떤 복귀와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SK는 케미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또 가장 다른 게 그러니까 디비전 같은 경우는 DB가 아무래도 부상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투쓰리 존을 되게 적극적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뭐 미네라스도 미네라스인데 배병준이 나와주니까 이게 존 깨는 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SK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뚜렷한 석점 슈터들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가 지역방을 섰을 때 말리는 그런 경향들이 길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뭐 변기훈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최성원도 괜찮고 이렇다 보니까 올 시즌 SK는 지금 뭐 스스로의 부상 이거 아니면은 막을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4승 1패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SK는 한 1라운드, 2라운드까지는 쭉 갈 수 있고 그리고 한 2라운드 중반부터 아마 이제 기존에 있던 팀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뭔가 그 팀 전력을 만들고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어떤 약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때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SK가 버텨내려면은 미네라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점퍼 자꾸 길고 막 이래요. 그리고 리듬도 뭔가 삼성에서 하던 것과 SK에서 하던 것이 좀 공격 리듬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엇박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사실 미네라스 지난 시즌 돌이켜봐도 지난 시즌도 좀 슬로우 스타트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초반에는 3점이 너무 안 들어가서 아니 3점이 강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되니까 말도 안 되게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미네라스가 슬로우 스타터 역할 해주면은 SK가 그때도 힘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의 가장 큰 문제 공격 연구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공격이 안 돼요. 예, 지금 일단 그 LG 농구를 갖다 우리가 그 폄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조성원 감독의 어떤 그런 이제 팀 컬러나 너무 그렇게 이제 불쌍한 표정 짓지 마. 괜찮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예. 아니 우리는 냉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막 뭐 비판하면 그럼 나만 쓰레기가 되잖아.
그게 제 의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장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LG가 1승 3패 네, 그리고 네. 이번 주도 다 졌죠. 네. 그런 상태고 자 유동혁 기자 말대로 공격 농구를 펴봤는데 공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라인업 사이즈 문제 이야기를 했었고 시즌 개막 전에도 이 캐디라렌 리온 윌리엄스의 국내 빅맨 파트너 이 문제 고심해야 한다. 서민수 4번은 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아직 시즌 초반 2주차 때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스타터로는 박정현을 쓰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냉정한 말로 드릴 수 있는데 박정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수비도 강점이었고 네. 공격에서는 이 선수는 이게 프로모델 레벨에서는 마무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래픽 상황이라고 하죠. 수비수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손끝 감각과 그 파워를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게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진짜 박정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LG가 김동양도 써보고 정희재를 서민수랑 같이 이렇게 3, 4번에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 베스트는 김동양을 일단 선발로 쓰시고 서민수, 정희재를 왔다 갔다 벤치에서 3, 4, 5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일단 LG 현실은 이게 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쪽 라인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이제 3, 4, 5번 쪽에 사이즈나 어떤 장단점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서 가지고 가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첫 2주 동안은 이거 문제로 계속 지금 좀 헤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LG가 몇 게임 했습니까? 지금 4게임 했죠. 그렇죠. 그리고 4연패가 아니잖아요. 1승을 했잖아요. KC전에서. 그렇죠. 1승을 했고 사실 좀 뼈아팠던 패배가 어디 패배냐면 현대모비스전 패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현농한테 이제 결승 득점을 갖다가 허용을 하면서 지긴 했는데 나름 경기 내용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도 뭐 나쁘진 않았고 이런 골 밑에서였던 미스매치 거기에 따른 실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라렌이 이렇게 있고 라렌이 사실 이제 기동력이 그러니까 특출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라거나만큼. LG 지금 추구하는 공격 농구,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강하게 하는 농구는 센터 한 명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민수를 4번에 놓고 거기에 강병현, 조성민, 김시래를 놓고 공격으로 막 받아치는 거를 몇 번 더 해본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LG 지금 패배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뭐 4번에 또 수비가 맞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4번의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더블 센터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그거보다는 한 번 더, 한 2번 더, 그러니까 아예 트랜지션을 강하게 하는 그냥 그 센터 하나, 스몰 라인업을 써서 그냥 상대를 갖다 공략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강점들이 있잖아요. 흐름을 쭉 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패배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그런 이제 그 미스매치 골밑에서 미스매치만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격들이 원활하게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손발이 아직 잘 안 맞으니까 그런 포메이션을 갖다가 쓴 게 이제 첫 번째 시즌이니까 그러면 그 공격 포메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끔 조직적으로 좀 다진 상태에서 한 번 더 승부를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4번 게임을 했는데 3번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4번째 그렇게 바꿨다라는 거는 살짝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LG는 그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사실 포지션별로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지금 6강 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 전력이 사실 그렇죠.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근데 잘 싸우는 무기를 공격 농구로 삼았었고 BCN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포메이션을 갑자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뭐랄까 아쉬워요. 그러니까 세트 오펜스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컵 대회 이제 지우고 그냥 정규리그 보면은 지난 시즌은 뭐가 다르지 할 정도로 단조로울 때도 많아요. 이게 투빅맨 라인업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라렌 볼트입, 리온 윌리엄스 볼트입 1대1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게 뭐 이제 라렌이나 리온 윌리엄스가 탑에서 볼핸들링 할 때 김시래가 스크리너 역할하고 그런 거 기습적으로 쓰는 건데 라렌, 리온 윌리엄스 볼핸들링이나 그 돌파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꼬아주는데 이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LG가 표방한 스피드 농구 강점은 상대 수비 정돈되기 전에
넓은 코트 공간 그렇죠. 얼리어 활용해서 펜스라는 거죠. 예, 얼리어 펜스 하면서 사실 그 중에서도 페인트존을 공략하면서 효율 높은 공격을 하는 건데 지금 LG가 페인트존 슛 시도가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27.8개인데 9위가 35개 정도 돼요. 10개 이상 차이 나요. 9위랑도. 그리고 당연히 페인트존 슛 성공도 13.8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인트존 어택이 안 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점퍼 던지고 1대1 한 번씩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좀 심각해요. 첫 4경기에서. 일단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너무 오늘 좀 호되게 좀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작전판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참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전자랜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KBL 루마 임팩트 2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